네, 오늘은 마치 이제 재건주와 방산주가 좀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이 끝나도 변동성은 남는다. 이렇게 시장이 좀 인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 듭니다. 자, 오늘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모셨거든요. 이 시장을 어떻게 잘 풀어서 수익률을 업시킬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셨군요. 지금 이제 종전 기대감 이런 부분 좀 진짜 안제는 정말 종전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유가의 수준도 우리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유가가 네.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뭐 과거처럼 60불대 초반 이렇게까지는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 맞습니다. 수준은 2월 달까지만 아니다. 해도 예. 6월 뭐 60달러 선이었는데 예, 지금 예. 8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사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 봤을 때 한 70불대 중반까지만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왜 그럴까를 봤을 때 결국에는 공급망 자체가 조금 훼손되었다는 거죠. 생산 시설도 타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유조선들이 마음 놓고 지나가기는 아직도 길을 재거나 아니면 그런 물동량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원유 재고를 많이 소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다시 채워놔야 된다는 점에서 당장 과거같이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트렌드는 보이되 과거 레벨보다는 높을 것 같은 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잘 풀리면서 외국인 매수에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 요즘인 것 같은데 외국인 매수세 오늘 코스피 좀 들어오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근데 전제 조건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전반적인 강한 매도세는 끝나지 않았을까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전쟁이 종료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전쟁, 특히 유가에 민감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던 부분들, 이것이 당연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과거 한 2020년부터를 보면 사실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 이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였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정말 많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소비하는 국가였죠. 그러다 보니 유가가 비싸지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2019년, 20년쯤 되면서 이제 뭐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네네네. 그 과정에서 유가를 이제 파는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식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달라진 세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 안정화가 어떻게 보면 환율 안정화를 보일 수 있고 환율 안정화가 결국에는 최근엔 들어서 계속 발생했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큰 트렌드로 봤을 때 완전히 바뀔 것인가? 그건 저도 아직 보이진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뭐 17일에 FOMC가 있잖아요. FOMC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으로 아직 남아 있고 뭐 케빈 허시가 어떻게 할지 첫 맞아요. 예. 행동이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보면서 보는 것들 이게 있을 수 있고 예. 또한 7월 초까지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지수에 편입이 계속 될 거잖아요. 나스닥 100에도 편입되고 이제 MSCI에 편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기술주 펀드들이 스페이스X를 열심히 채워야 된다는 거죠. 패시브 펀드도 채워야 되고 그런 채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비쌌던 많이 올랐던 반도체 업종을 조금씩 팔면서 그런 것들을 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초까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5대 투자 심리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렇지만 강하게 들어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는 언제일까? 결국에는 7월 중하순부터 있을 이제 실적 발표 시즌부터 네. 특히나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가 얼마나 잘 나올지, AI 캐펙스 투자 얼마나 계속 지속할지, 그리고 AI 수요 얼마나 확인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원님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은 매도가 주춤한 걸로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매수 추세가 지속될지는 눈여겨봐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FOMC. 근데 말씀해 주다시피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첫 데뷔전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이 좀 수순을 밟을 것이다 예상대로. 이거 맞나요? 사실 이번에 뭐 발표할 게 없겠죠. 네. 사실 뭐 전쟁도 끝났고 물가 상승 압력은 있지만
유가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동결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네. 케빈 어시가 뭐 점도표를 안 찍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가이던스를 지금까지는 파월이 정말 많이 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이던스를 많이 줬는데 사실 케빈 어시는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줬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케빈 어시 체제에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케빈 어시 체제, 케빈 어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될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아직도 4.5 가까이 10년물 금리가 네. 가까이에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과감하게 뭐 케빈 어시가 매파적으로 나올 것인가 그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허심탄회하게 그냥 되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면서 자기의 이제 미래적인 어떤 것들의 그런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살포시 밝히지 않을까 정도로는 전망하고 있지만 뭐 과감하게 뭐 점도표를 안 찍고 막 엄청 과감한 액션을 보이기에는 시장이 아직 약해요. 채권 시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좀 양념이 쳐진 게 이제 정말 전쟁은 끝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봤을 때 반도체가 워낙 이제 주도주 역할을 잘 해와서 근데 이 힘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 전략으로 계속 투자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사실 의견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소위 말하는 좀 못했던 애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사실 당연히 키 맞추기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키 맞추기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키 맞추기를 다 따라가기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키 맞추기 네. 같은 것들은 저는 그래서 그냥 묵직하게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중간중간에 순환매가 있고 덜 나왔던 애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강세장의 가장 근원은 전쟁 이런 거 다 제끼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결국에 AI 인프라 투자 요거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력기기 IT 하드웨어, 뭐 기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네네.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되 그 관련된 업종 안에서 약간씩 벗어난 애들, 이제 소위 말하는 백화점이나 증권업 이런 것까지도 조금씩은 순환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밖에서 나가면서까지는 이제 너무 빠르게 바뀌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는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AI 수혜주 플러스 백화점, 증권주 이 정도까지만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백화점 그리고 증권주 바라보는 이유는 증권주는 코스피 만시대 우리가 맞습니다. 네, 보는 거고. 네. 사실 AI 강세상에서 발생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혜를 보는 업종인 거죠. 이 업종도 결국에는 AI 인프라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AI 인프라가 돈을 잘 벌다 보니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관심사 높아지고 있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증권업종이 좋은데 사실 증권업종이 코스닥이 최근 안 좋다 보니까 네. 조금은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닥과 더 민감한 경향이 있거든요. 증권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 거기다가 또 뭐 미래에셋 사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켰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증시가 좋으면 결국에 증권업이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결국에는 소비를 하고 특히나 또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해지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소비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백화점 가서 소비를 많이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백화점까지도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로 돌아와서 반도체 관련해서 리밸런싱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의 흐름이 나오는가 보죠? 맞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 X 상장 이런 것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3월 달부터 전쟁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좀 투자 심리 악화 외국인들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였으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자세히 보시면 TSMC도 외국인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만 증시가 외국인들의 플로우가 3월 이후에 거의 플랫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쪼개서 보면 TSMC는 계속 파는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좀 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고 대만에서는 TSMC를 팔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3월부터 되게 또 심해졌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취약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AI 인프라로 인해서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기다가 TSMC 정말 많이 올라 작년부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른 애들을 조금은 좀 리밸런싱하면서 덜 올랐던 업종들 중심 또한 최근에는 뭐 스페이스X 같은 애들 그런 것들을 사야 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외국인 자금 흐름에서 발생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또 어디로 먼저 들어올까 봤을 때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아놓고 포지션을 많이 축소해 놨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은 것이 다시 한번 베팅하는군요. 다시. 맞습니다. 물론 강하게 네, 처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들어올 만한 네. 환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결국에 한국에 반도체를 사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먼저 비워놨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 외국인 지분율을 봤을 때 사실 거의 하단에 있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비워놓은 상황이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다면 어디부터 살다라 본다면 많이 비워놓은 업종들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요즘에 ETF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금 쏠림도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수급이라는 게 세 가지밖에 네. 없잖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네. 근데 사실 기관이라는 곳은 뭐 들어올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기금,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 주식 비중이 상단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긴 했지 매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바뀜이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이 샀던 올해 YTD 기준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외국인은 120조 넘게 팔았거든요. 그것을 다 받쳐준 게 결국엔 개인이 사는 ETF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과거에는 코스닥도 사고 종목을 많이 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ETF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ETF라는 것은 바스켓이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많이 삽니다. 물론 시가총액 아닌 테마도 있지만 시가총액 중심으로 사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가 되기가 쉽다. 물론 우리가 뭐 코스닥 액티브 펀드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시대에 특히 ETF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네. 특징 중 하나가 레버리지 ETF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런 변동성도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들의 ETF, 특히 레버리지 ETF 중심 투자가 결국엔 대형주 중심 강세장 또한 그런 변동성을 많이 만드는 강세장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잠잠해지면 정부 정책 관련주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는데 게다가 이제 코스닥 이런 정책, 그 펀드 이런 부분에서도 움직이는 또 부분이 있었잖아요. 코스닥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사실 코스닥이 정말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코스닥이 첫 번째로 어떻게 보냐면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수급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들이 ETF, 특히나 레버리지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개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코스닥가 좀 힘이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결국에 그래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까? 개인들은 한동안은 좀 코스닥은 좀 안 보지 않을까로 본다는 측면에서 코스닥이 갈 만한 요소가 사실 아주 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단으로 잘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맞아요. 바이오의 비중이 바이오. 상당히 크기 네. 때문에 바이오가 좋아야 되는데 바이오가 좋기에는 뭐 그냥 그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은 환경들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나 특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 요즘에 많이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네.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왜 좋냐를 봤을 때 결국에 AI 인프라에서 네, 네, 네.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생산량을 늘린다면 결국에는 그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그 기업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부품을 사와서 재료를 사와서 생산량을 늘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되게 집중적으로 수혜 업종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네. 하셔야지 코스닥 전체가 오를까? 이렇게 대해서는 저는 수급적인 측면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코스피가 워낙 지금 강한
변동성과 강한 강세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쪽을 플레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소외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 오늘 좀 흐름을 갈리는 이유도 이런 원인이 좀 반영됐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이미 시장은 좀 힌트를 주는 듯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견디면 시대는 좀 열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길목에서 투자 조언, 뭐 주의사항, 전략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네.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레벨도 많이 높아졌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뭐 추격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결국에 이런 ETF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코스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강한 강세장이 나오겠지만 대형주 중심의 변동성이 강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겪지 못했던 강세장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강세장을 보면 빅스가 상당히 낮아요. 변동성이 낮게 움직이면서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이는 양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증시를 보면 하루에도 뭐 갑자기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한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정말 강한 강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유리한 전략은 결국에 뭐냐? 조정시 매수.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밀리면 사자, 그래서 밀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밀리면 사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장이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10%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마이너스 10%,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사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 사시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강세장에서 자세히 보시면 사실 20%를 넘게 빠진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장 중에는 그렇게 빠질 수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9%가 딱 고점 대비 저점이 딱 19.9%. 사실 20%를 넘어간다는 것은 기계적인 매도세도 나올 수 있고 투자 심리도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 넘는 레벨은 좀 경계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까지가 거의 끝단이다 정도로 본다면 저는 20% 가까워질수록 강한 매수를 통한 좀 밀리면 사자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 강상이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끝날 것인데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계속 보셔야 돼요. 결국에 네. 이것이 수급으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결국에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한 강상이라는 점에서 이 펀더멘탈이 훼손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중심의 이익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 증시의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것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수요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걔네들은 AI 수요를 확인하면서 결국에 캐펙스 투자를 계속 할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거기서 워닝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 한다면 조금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는 이익 증가가 꾸준하게 반도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 증가를 중심으로 한 강상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강상을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재승 연구원님은 밀리면 사자 전략이고 뭘 사야 되는지는 이제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나눠서 말씀해 주셨고 큰 투자의 틀에서는 AI 수요가 잘 버티는지 이게 강세가 지속이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 한눈에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김재승 연구원님 또 아침마다 리포트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부분 내용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